네, 오늘 아주 왕성히 활동하고 계시는 문화인류학자 모셨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전통을 갖고 있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소통하고 또 상생하면서 살 것이냐, 이 고민이 담겨 있는 연구 분야겠죠.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이태주 교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관련해서 자료 찾다가 제일 먼저 눈에 탁 잡힌 거는 피지 섬에 가서 연구하신 경력입니다. 네네. 어떤 배경으로 언제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네. 인도, 영국의 오랜 그 식민지를 하면서 서구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뤘던 지역인데, 네. 한국에서는 전혀 다뤄지지 않았던 분야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남태평양 지역을 한번 선구자 역할을 좀 해보자. 그래서 마을 원주민들하고 1년여 한 13개월 정도 같이 지나게 됐죠. 결과는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결과가 저로서는 지금도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분야가, 우리가 보통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 문화라고 알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는 식민지 문화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예. 그래서 남태평양 같은 경우는 100여 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입혀놓은 옷,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여러 가지 성문법, 그 법률 체계, 의민주주의 제도, 또 기독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은 자기네 문화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식민지 기간에 만들어진 그런 전통이다. 예. 그런 관점에서 아주 현장 연구를 재밌게 했습니다. 가령 말리노프스키, 슬픈 열대, 레비스트로스 이런 등등으로 학생 시절에 우리한테 그런 연구들이 이제 귀익었는데, 원래 이제 문화 인류학적 접근이라고 그러면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이제 제국주의 시절에 이제 정복지에 대한 좀 상세한 정보가 필요해서 발달한 학문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시 지금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하고 사람들은 유목민처럼 거주지가 불투명하게 되고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야말로 문화인류학적 접근이 아주 필연적인 것처럼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 분야에 전공하시면서 마치 그 생물학이 학문의 어떤 중심지에 오듯이 문화인류학적 연구나 이런 활동이 새삼 중요해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주의 시대고 현대 사회가 이 노마드의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문화적인 어떤 홍수, 문화적인 그런 폭발의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문화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예.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니까, 그런 중요한 질문들이 원래 문화인류학자들이 문화 간의 경계 문제, 문화의 속성 문제, 사람들의 정체성 문제, 민족과 인종의 문제, 이런 아주 고전적인 주제들이 그동안 관심이 없다가 이제 봄물 터지듯이 시작이 된 거죠. 관심사가 이제 우리 안에만 머물 수 없다는 거는 이제 아주 눈앞의 현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풀어가는데요. 선생님이 문화 다양성을 얘기하면서 함께 음식을 먹는, 함께 나눠서 뭘 먹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네.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아주 사소한 데서 포인트를 잡으시는구나 느껴갖고 말이에요. 그게 아마 분명히 사소한 게 아닐 텐데 네네. 어떤 배경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래, 너희 문화 다 이해할 수 있어. 너희 일부 다처제 우리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말로써 이해하는 거하고 실제 내가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내가 그 문화적인 관행들을 나의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예. 문화가 특히 이제 제가 먹는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식탁 공동체라는 12제자하고의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예. 또 우리 중국에서 문화대혁명 때 보면은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동질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천 명이 같이 큰 솥에다 밥을 해 먹고 같이 공동으로 식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일종의 훈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근데 제가 해외 생활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하다 보면, 현지에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 결국에 한국 음식 먹고 한국 식당 가고 한국 교회 가고 한국 노래방 찾아다니고, 그래서 별로 그 현지 주민들하고 깊이 있게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어울리는 그 훈련이 굉장히 우리가 서투르다. 예. 쟤네가 IT 선진국이고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 나라인데
어떤 문화적인 수용성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후진국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사실 많이 받게 되거든요.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더군요. 그러니까 어디를 중심에 놓고 보느냐.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제 동방, 뭐 파이스트 이게 다 이제 서방이 그쪽에 있으니까 거기서 봤을 때 이제 동방 극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불가피한 측면이 세계사 속에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다르게 보는 시선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뉴기니에 있었던 거꾸로 본 세계 지도 같은 얘기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얘기를 해주시죠. 예. 사실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지도 그 거꾸로 된 거를 처음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한 충격이었었어요. 그것도 그 남태평양의 호주나 뉴기니를 지도의 가운데다 놓고 다른 5대양 6대주가 호주를 떠받치는 형상으로 된 지도를 볼 때는 야, 이거 이럴 수도 있는 것이구나. 네. 이게 단순히 이제 시선 우리의 사고방식의 전환 문제가 아니라 지도가 가지고 있는 애초의 그런 자기 문화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게 뭐 어디서나 있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은 대서양 중심으로 뭐 역사와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고 뭐 우리는 항상 제가 늘 학기 초에 이 대학생들한테 몇 명을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지도 그리기를 한번 시킵니다, 실제로. 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전부 한반도와 중국으로부터 그리기 시작한다라는 거. 네. 그다음에 일본은 빼놓지 않고 그린다라는 거.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가면 저 인도나 뭐 이제 저 서남아시아 중동으로 해서 아프리카를 가면 거의 이제 어디가 어딘지 전혀 그 감을 못 잡고 네. 이제 그 지도 그리는 것을 난처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 지도라는 것은 굉장히 수천 년 동안 각 민족의 뇌리에 박힌 세계관이다. 집단적인 어떤 세계를 보는 시선이다라고 볼 때 우리도 지도를 좀 유연하게 볼 수는 없을까? 이게 이제 어떻게 세계를 다양성을 인정하고 문화를 좀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이 지도를 한번 서로 다른 시선에서 한번 그려보자. 예. 라는 그런 관점이죠. 예. 이건 제가 그냥 추측해 보는데 미국 지도 그리면 굉장히 우리나라 지도만큼 잘 그릴 것 같은데 요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주 그 위치들까지도 많이 그릴 거야. 그럴 겁니다. 예. 그 멜카도르 측량법 우리 학교 시절에 지리, 부도 이런 데서 다 봤어요. 유럽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네네. 있는 거죠. 이 역사가 참 오래된 거죠. 지금 네네. 말씀하신 대로. 네네. 적어도 뭐 한 500년 동안 서구 중심으로 세계에 뿌려진 지도가 우리의 학교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 네. 교과 부도에도 전부 이제 나왔던 거죠. 지리 부도에도. 네. 그래서 메르카토식의 그런 지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현실 그 실제 각각의 세계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그 영국을 인도와 똑같이 크게 유럽 대륙이 그린다라든지 하여튼 커지는 거죠.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뭐 중국만큼 그린다라든지 그래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상상할 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지도의 모양들을 과거에는 너무나 당연시 했던 거죠. 그게 극복된 게 언제쯤입니까? 그게 이제 뭐 피터스 뭐 투영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1976년, 74년인가요? 1974년이면 그러니까 얼마 최근에 안 일인 됐네요. 거죠. 예. 그렇네요. 그 시선의 왜곡 같은 게 그렇게 오래됐다 하는 건데요. 이게 뭐 거기서 계속 유추할 수 있죠. 미국 신대륙의 발견, 뭐 희망봉 발견, 또 뭐 굉장히 그런 용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말하자면 서구 지배 중심의 사고에서 이제 태어난 생각 용어들이겠죠. 예. 그 저 몇 년 전에 이제 세계 각 지역의 이제 전문가들하고 우리 한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회책, 역사책, 세계사 교과서, 뭐 지도까지 전부 다 수십 권의 책들을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지금 바로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바로 그 문제가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네. 서양 중심으로 모든 언어들이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이 하면은 뭐 영역의 확장이고 뭐 세력의 확산이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보통 이민족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동양에서도 화이사상에서 다 이제 뭐 오랑캐고 다 말갈족이고 뭐 돌골족이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데가 영토를 넓혀가면 이게 침범이 되는 거고 침략이 되는 그렇죠.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세계사 곳곳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우리가 대항해 시대의 그런 지리상의 발견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용어가 어떻게 희망봉을 바스코 다가마가 처음 발견했다고 하느냐.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자명하게 존재하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실제로 더 중요한 거는 그 누굽니까 이분 마지드라고 예. 이미
그 바스코 다가마보다 한 20년에서 50년 앞서서 그런 이븐 마지드가 이미 그 항해를 했던 예. 그런 그 흔적들이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이제 그 명나라 시대에 그 정화원정대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정화원정대가 7번을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물론 그 인도양 그 인도 항해도 하고, 그다음에 이 희망봉도 돌고, 또 아마 추측컨대는 신대륙 지금 우리 북미까지도 아마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지금 그 당시에 그 정화원정대의 그 역사 자료들을 다시 복원하고 재해석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서양이 이건 굉장히 분명한 건 날조였다. 예. 이게 자기 승자의 편의로 역사가 이제 기록되고 흘러가고 이래서 생긴 현상이겠죠. 그들이 봤던 이민족, 뭐 우리 같은 존재들, 이 기록들이 있을 텐데요. 그들이 과연 이민족을 어떻게 봤는가? 아마도 자기 자신과 대등한 인간으로 보진 않았을 것이다. 그건 뭐 노예의 역사가 그대로 증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 기록 중에 좀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그 맨드빌이라는 그 이제 일종의 뭐 탐험가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쓴 그 여행기가 뭐 여러 책에서 간간히 소개가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모든 유럽 세계 이외의 그 사람들, 민족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만화에서 그 상상의 세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뭐 그 외다리를 갖고 있는 사람, 외눈박이, 그다음에 뭐 식인종, 뭐 하여간 뭐 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 그 인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표현이 되고, 그런 인간이 실제로 어디 있나 확인하러 여행을 다니는, 그래서 그런 식의 여행기가 보여주는 것이 명확하게 이제 이 백인들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그 인간 취급을 안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등한 이 생물 종으로조차 여기지 않아서 그렇죠. 머리는 개고 몸은 네네. 사람이 뭐 이상한 네네. 거 봤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당시 그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교회가 1540년대로 기억하는데, 아무튼 16세기 때에 그 당시에 그 교황 그 바오로 3세를 통해서 칙서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 칙서의 내용이 유럽 사람 이외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받아들이는데 그게 16세기 돼서나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거니까, 예. 그 이전까지는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다만 이제 그런 지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좀 여러 형태의 생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구 정복이라는 게 워낙 치명적이어서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환경 재앙뿐만이 아니고 정말 언어도 엄청나게 많이 사라지고 사라진 종족 들도 꽤 있더군요. 그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총균 쇠라고 번역돼 나온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사라진 민족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대략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책에서 보면 왜 어떤 민족들은 계속 잘 성장을 하고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문명들을 유지를 하는데, 어떤 민족은 끊임없이 부흥하다가 금방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하는 이런 역사가 왜 생기는 건가? 그거를 이제 이 총과 균과 쇠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총이라는 것은 결국에 철기 문명을 가진 유럽인들이 무자비하게 무력으로 그 비유럽 세계들을 정복하는 과정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생존할 수 있는 민족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과정들을 기술을 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이 균이라는 게 서양 사람들이 옮겨놓은 그 질병, 특히 성병이나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제 뭐 이런 홍역이나 뭐 이런 감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무균질의 사람들한테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예.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사라지게 하는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철기 문화하고 석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문명의 차이 때문에 급속하게 석기 시대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묘사한 굉장히 좋은 책이죠. 예. 민족 말살, 언어 말살, 뭐 이런 양상, 대표적으로는 이제 역시 남미를 정벌하던 스페인 원정대들의 그 정말 그건 만행이죠, 만행. 뭐 사람들을 거의 이제 도륙을 해버렸던데. 뭐 남미뿐이겠습니다. 예, 무시무시한 기록들이 많은데 선생님 기록에 보면 태스메니아 원주민들
그 호주 아래쪽에 있는 섬이더군요. 네네. 거기에 대한 게 있는데 좀 하나의 사례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이게 이제 많은 독자들 사람들이 호주가 그나마 이제 그 호주의 그 중앙 그 사막 지역에 가면 아직도 뭐 애보리진들이라고 그래서 원주민들을 뭐 많이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는데 이 타스마니아라는 섬은 완전히 100% 백인들의 섬. 그래서 백인들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고 가장 가고 싶어하는 그런 휴양지처럼 돼 있는데 그게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많은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백인들 죄수 식민지 지역 아닙니까 호주가. 그렇죠. 네. 그래서 죄수들이 와서 타스마니아 섬까지 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자기네들이 데리고 온 그 양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원주민들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타스마니아 섬의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블랙 라인 그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백인들이 그 검은 그 줄을 밧줄을 엮어서 양쪽에서 들고서 쭉 가면서 걸리는 모든 원주민들을 살육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5천 명을 싹 남아있는 원주민들을 죽임으로써 타스마니아 섬에는 더 이상 인종 원주민들이 살지 않게 되는 그냥 멸종을 시켜버렸군요. 그런 거죠. 그런 사례죠. 이야. 그야말로 이게 서구적 용어네요. 문명화 과정, 네네. 시빌라이제이션이죠. 네. 그러니까 그들 방식으로 삶의 패턴을 바꿔놓는데 그것이 문명화다. 뭐 우리도 개화기에 너무나 문명화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어느 날 그냥 뚝딱 이루어진 건 아니고 또 500년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오랜 과정. 하나의 단계와 또 그 다음 단계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이건 좀 공부가 되는 얘기니까 선생님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제 그 문명화라는 것이 이제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엘리아스의 그런 개념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책에서 그 문명화 개념을 쓴 것은 식민지 시대 수백 년 동안의 그 유럽과의 이제 비서구 사회가 접촉하는 때부터 이제 전 세계적인 문명화 작업 과정이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비서구 사회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데 기독교라는 것이 어느 민족한테 가서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과 관습과 너희들이 믿는 조상신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악의 것이고 사탄의 것이고 어둠의 것이다. 네. 그러니까 어둠의 세계에서부터 빛의 세계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신을 모셔야 된다고 그러고서 교회도 짓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이제 자신들의 어두움의 세계와 사탄의 세계와 빛의 세계를 구분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교육과 이런 그 선교 과정을 통해서 아주 그 강요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말로만 전도하면 사람들이 또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힘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믿는 이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포도 동원하고 함대도 동원하고 무력을 그 힘도 좀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야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신들을 모신 정말 센 신이 오셨구나라는 것들을 현지 주민들이 받아들이게끔 하는 그래서 이런 무력 지배와 이런 그 선교 기독교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그 문명화 과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빌라이제이션이 그 문명화라는 것이 마치 서양식의 교양을 학습하는 과정 예.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양을 좀 서구식의 교양을 아는 사람은 그 사회의 엘리트가 되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야만적인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서방 정복 세계에서 믿는 신을 믿어야 교양인이고 수준 높고 근사해 보이고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생활 양식을 이제 유지하는 사람들은 낙후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요. 이 해방 공간에서 민중들이 이승만 계열을 바라보는 시선하고 김구 계열을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예. 딱 이렇게 어쩐지 그게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지금 바로 좀 응용이 되시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말이에요. 그냥 학문의 어떤 영역이 아니고 네. 우리가 겪어왔던 삶의 내력과 어쩌면 그렇게 일치하는가. 이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지고 우리가 아프리카라는 사실을 어쩌면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렸을까. 그렇죠. 우리 역사를 보면 바로 똑같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우리 100년 전에 예. 뭐 150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구한 말에 한국에 처음 왔던 이제 백인들이 선교사도 있고 외교관들도 있고 뭐 여행가들도 있고 또 뭐 많은 그 학자들이 와서 기록한
그 초창기의 기록들이 지금 거의 다 번역이 돼 있는데 그 구한말에 서양 사람들이 한국 조선에 와서 그려냈던 내용들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네. 한국 사회는 일부 다처제고 예. 한국에는 굉장히 다민족 사회라 인도 사람 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몽골 같이 생긴 사람도 있고 그만큼 우리 신분 질서가 굉장히 복잡했던 거를 그 사람들은 다민족 사회로 봤던 것이죠. 예. 그다음에 예. 우리 뭐 그 성과 에로티시즘 이런 거 관련해서도 뭐 아낙네들이 이렇게 저작거리에 가슴 내놓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걸 그걸 자랑으로 굉장히 여겼다. 에로틱한 것으로 또 해석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그 서양 중심으로 조선 사회를 잘못 들여다본 이 그 기록들을 지금 보면 아주 굉장히 흥미롭죠. 저도 왜 그렇게 책에서 하멜 표리기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럼 교과서에 일부러 실을 만들었는데 전혀 기록이 안 나올까 그러다 나중에 하멜 표리기 번역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하멜의 시선에 그려진 여기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건 뭐 야만 중에 그런 야만이 없더군요. 그렇죠. 예, 그 크게 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인종주의,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가령 당장 미국만 해도 레이시즘 같은 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인종주의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사실은 우리 안에 굉장히 아직도 백색 신화라고 그럴까요? 그게 이제 인종 신화인데 끊임없이 그 백인들을 추종을 하고 흉내를 내고 반대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와 있는 뭐 이런 동남아시아계 그런 결혼 이주 여성들이나 무슬림권의 사람들이나 특히 이제 뭐 우리 그 지하철 타고 이태원 저 역 앞으로 이제 지나가다 보면 나이지리아나 이 아프리카의 그런 이주민들이 탈 경우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 차별적이거든요. 아프리카계 사람들 보면서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만져도 본대요. 네네네. 이게 신기한 동물인 거죠. 그렇죠. 아프리카 어떤 나라의 차관급 부부가 와서 우리나라 신문에 칼럼을 남기고 간 걸 봤어요. 자기가 사실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그런데 전통 의상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조선 호텔 앞에서 행인이 자기들을 이렇게 만지는 일을 겪었다는 거죠. 우리가 타자를 어떻게 보는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충격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가 처음 외국인들을 대할 때 그런 태도가 아직도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다른 민족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했던 경험들이 없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라고 봐야지겠죠. 그런 이제 우리 안에 이중성 같은 게 이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말이에요. 가령 지금 오늘날의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다면 그들이 뭐 아서구죠. 그러니까 일본을 거쳐서 이제 많은 게 들어왔으니까 이 굴절된 서구이긴 한데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서방 문명을 다 거부했다고 해서 그래서 농촌 사회를 유지했다면 과연 행복했을 것이냐. 이제 이 반문이 분명히 제기된단 말이죠. 소위 발전의 신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발전의 측면을 비판적으로 보기는 굉장히 쉽단 말이죠. 생태주의적으로, 전통주의적으로, 여러 시각으로 우리가 이 인간을, 우리 삶을 지옥으로 빠뜨렸다. 이 발전의 과정이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의 결과물을 우리는 너무나 향유하고 있단 말이죠. 발전이라는 측면, 그 안에 배태되어 있는 문화라고 하는 양상, 이 둘을 놓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균형 감각을 가질 것이냐. 뭐 이런 측면입니다. 이건 뭐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주제고요. 예. 근데 제가 많은 뭐 100여 개국을 좀 여행을 하고 다니는데 작년에도 그 히말라야 그 이제 티벳에 있는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네. 부탄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나라죠.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도 뭐 7, 80만밖에 안 되는. 네. 그러나 세계가 부탄이라는 나라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는 자기네 헌법에다가 전 국토의 한 70%를 지금도 다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개발하지 네. 않겠다. 네. 그러니까 전 국토가 70%가 다 그냥 내셔널 파크 같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고서 모든 그 경제 정책과 교육 정책과 모든 정책들의 목표가 국민 총 행복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 총 행복 지수라는 걸 실제로 만들어서 정부가 집행을 그렇게 다
모니터링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 그래서 이 부탄 사람들이 그런 문화적인 그 자존감을 굉장히 지키면서도 또 외부의 IT 문화라든지 이런 대중문화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여요. 네. 예, 한국의 무슨 그런 뭐 꽃보다 남자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거기에 히말라야 아이들도 굉장히 즐겨서 다운받아서 봐요. 네. 그러면서도 아주 독특한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걸 보면서 사실 내심 부럽기도 하죠. 네, 오늘 우리 논의가 표면적으로는 이제 다 같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제 머리 복잡해지는 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마 지금 사람들이 참 골치 아파하는 그래서 서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게 문화 상대주의 측면일 겁니다. 가령 개고기 먹는 한국 문화를 경멸하는 서방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저항적이고 공격적이고 니들은 달팽이 먹으면서 감히 그런 소리 하냐. 그러니까 양쪽이 다 할 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라는 것을 정말 편한 해법으로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뭐 잘못한 사람을 태형 혹은 참수 그러니까 법의 이 국가 권력의 이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그러는 게 옳으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인류학자들이 개념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인식론적인 상대주의하고 이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상대주의는 좀 다르다. 네. 인식론적인 상대주의라는 거는 다른 문화권에 있으면 세계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거죠. 예. 그거는 그 사람들이 거의 뭐 이의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그런 그 근본주의자가 아니고서는 다 학자들이 받아들이는데 도덕적인 상대주의는 이건 굉장히 민감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 할례를 뭐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그거는 문화 상대주의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프리카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그 일로 인해서 사망하기도 많이 하고 죽죠. 많은 일을 겪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는 가치관하고 소위 이제 그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이 충돌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소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몸에 건강에 또 질병에 생명에 위협을 가하거나 두렵게 하거나 그죠? 또 뭐 그 피해를 미치거나 그런 관습이라고 그러면 그건 정말 누구나 우리가 인권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거는 문화적인 상대주의로 덮을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그 보편적인 인권에 대한 기준들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런 보편 인권의 개념도 약간 논쟁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교수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와이프가 둘이다, 셋이다, 아내를 공유한다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가치관하고는 좀 달라질 수도 있죠. 대부분의 많은 아프리카 사회가 뭐 무슬림들 아니라고 그래도 전통적으로 저는 뭐 한 15명 같이 사는 그 마사이족도 가서 봤는데 그럼 남편이 하나 남편 하나고 한 명인데 아내가 10명 그렇죠. 되고요. 15번을 결혼을 했고 아내가 15명이 한 마을에서 이렇게 이루어서 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재미나는 것은 여성들한테 물어봐도 전혀 문제 없다. 예. 대부분의 이제 그런 일부 다처 사회의 공통적인 또 몇 가지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뭐 바람 피듯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아내가 다 동의를 해서 다 마음에 드는 여성들이 다 그렇게 친족을 이루어서 사는 건데 그런 그 오래된 관습 자체를 우리가 도덕적으로 저건 잘못됐다. 오히려 그 서양과 우리 한국식의 일부 일처제 사회가 법으로 일부 일처제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문제 생기고 또 쉽게 이혼하고 그것이 훨씬 더 가식적이고 문제가 많은 거죠. 어쨌든 선생님이 제기하신 이런 저간의 얘기들은 다원화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이렇게 다양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시대에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좀 강한 어조도 좋고 애정을 다 실어서도 좋고 이런 다문화 시대 또 세계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제안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어느 때보다도 한국 사회에서 이제 소통 문제가 여기저기서 뭐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통 문제야말로 정말 문화적인 문제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끼리도 내가 저런 집단, 저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 사람들하고는 내가 상종을 하지 않겠다. 우리 뭐 서로 대화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는데, 하물며 이제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 소통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라는 게 정말 상대방을 인간으로서 이해하는 그런 그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뭐 세계 그 시민 의식이랄까 뭐 이런 교육이 한국이 굉장히 지금 취약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네. 원래 문화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다문화 그럽니다만 문화가 원래 세계화 시대에 다문화인 거죠. 어떤 문화도 단일 문화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네. 사회가 너무 뒤늦게 이 다문화로 가야 된다, 다문화가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 안에는 남들을 받아들이고 남들과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거죠. 한국에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 그 딸한테도 안 가리키는 한복 입는 법, 여기에 김치 빨리 담그는 적응하라고만 그렇죠. 강요를 하죠. 그게 이제 예. 굉장히 좀 우려되는 이쪽의 한국식의 그런 그 동화주의라고 그럴까? 예. 그래서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아직도 그래서 어떤 기존에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많았던 그런 민족주의의 어떤 그 민족주의의 또 다른 모양처럼 다문화주의라는 것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저는 좀 우려하고 있죠. 선생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느껴지는데, 만약에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우리가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그럼. 우선 순서인데, 그럼 그건 관심도 없고 빨리 우리처럼 하라라고 이제 음.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당면한 과제라서 좀 진지하게 많은 생각을 해보고 또 앞으로도 이 논제는 계속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본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이태주 교수와 더불어서 문화 다양성의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문화가 사회적 논의의 중심부로 오게 됐는지, 그 역사는 어떻는지, 지금 우리가 또 그 과정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테마가 무엇인지 좀 전체 얼개가 짚어진 생각이 듭니다.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만 우리에게는 단일 민족이라는 강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을 더 들여다보면 사실이 꼭 그러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일 민족 의식이 우리에게 반드시 또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판단도 많이 하고 말이죠.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단기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이질적인 요소들이나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함께 섞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그래야 옳고 그래야 더 나은 미래가 있고 등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특히나 그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직도 우리 학교 교실에서는 한민족 독자 생존 여기에 너무 치우친 그런 민족의식의 함양이 좀 짙은 게 아니냐,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름다운 우리나라, 여기에 아이들을 좀 매몰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들이 있는데요. 오늘 논의들과 함께 더불어서 생각들을 보태나가는 앞으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